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첫 시집 내신, 근데 두 분 시인님이 굉장히 미남이신 것 같아서 사회를 보는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재미나고 즐겁게 이렇게 북 콘서트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두 분 시인님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쪽이 안민 시인이십니다. 안민 시인. 그리고 이제 저쪽에 계신 분이 정성한 시인이십니다. 근데 우리 뭐 세속적인 나이도 있지만 그래도 등단한 시인들은 또 먼저 등단한 분을 먼저 제가 소개하고 말할 기회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등단 짬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두 분 나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안민 선생님이 먼저 등단하셨어요. 그래서 안민 선생님 본명은 안병호이고 경남 김해 출생이십니다. 2010년에 불교신문 신춘문예로 당선하셨고, 그리고 작년 2018년은 굉장히 문운이 좀 이렇게 확 열리는 해였는지 상금도 많이 받았어요. 술 많이 사셨어요? 저는 안 얻어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창작기금도 받았고, 그리고 18년에 또 부산 작가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한 선생님은 부산 출신이시고 부산 사나이십니다. 그리고 2017년 시문학 등단, 제가 알기로 부산에는 시문학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보동인이시고 이렇게 등단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시인의 양력을 제가 소개해 올렸고, 그리고 먼저 그럼 두 시인님이 뭐 하시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를 쓰게 된 계기가 조금 궁금하니까 한번 여쭙겠습니다. 안민 쌤부터 말씀 좀. 반갑습니다. 반가운 분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직업은 시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공장 다니는 공돌입니다. 공장에도 뭐 여러 파트들이 있는데 저는 평생 기획실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직을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숫자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숫자만 다루고 있습니다. 통계, 숫자, 수학, 회계 이런 쪽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저는 그 문청도 아니었고, 근데 문학은 관심도 많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도종환 선생님도 한번 병을 앓으셔가지고 자율신경실조증이 지금 많이 규명도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저도 뭐 그걸 알았는데 그 당시에 규명이 안 돼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몸무게가 뭐 한 67kg 이렇게 나가는데 한 50kg까지 빠져가지고 그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들이 곧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세브란스도 갔다가 뭐 이렇게 그랬는데, 저승사자가 병실 문 앞에까지 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온 과정들을, 그 당시 젊었는데 30대인데 그래도 뭐 좀 정리를 해봐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이제 에세이식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점점 발전이 돼가지고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초반이었을 겁니다. 근로자 문학제의 이런 작품을 그때 이제 아프면서 쓰던 작품들을 이렇게 투고를 했는데 더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시를 계속 한번 적어봐야지 하다가 또 뭐 회사 일이, 그때는 팀장 시절이었고, 그래서
한참 바빴습니다. 그리고 또 잊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등단 준비를 한 거는 제 기억에는 한 2008년도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대학에서 그 국제협력팀 팀장으로서 그 이제 해외 대학 간의 국제 교류 업무라든가 유학생 모집 이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협력 팀장을 맡기 전에는 이제 그 홍보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한 20년 남짓 홍보 업무를 주로 했었는데, 저는 저기 시를 쓰게 되는 계기가 학교 다닐 때 사실 뭐 소설이나 시를 이렇게 좀 좋아했던 편이었고, 근데 제가 이제 첫 직장을 기아자동차 홍보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홍보실 업무가 사실 이제 만만치 않고 힘들고 막 그럴 때 가끔 서점 같은 데 가서 그 좀 이렇게 그 시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많이 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거는 제가 92년부터 아마 시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래서 2015년에 이제 가톨릭 문학으로 등단을 하고 2017년도에 다시 이제 시문학으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그 좀 극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시를 쓴 거는 아니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를 읽으면서 좀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혼자가 아니구나. 좀 그런 어떤 안도감을 느끼는 어떤 계기가 시집을 읽으면서 그런 많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자연스럽게 이 시를 좀 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민 선생님 말씀하셨던 거 조금 그 다르면서도 또 같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신경림 시인 농무에 나오는 그런 시 구절이나 이런 것들, 그런 좀 좋아했던 시인들의 그 시집을 통해서 좀 많이 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 시가 부족하지만은 그 좀 다른 사람의 영혼이라든가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92년 정도부터 이제 습작을 많이 쓰기 시작하고 2015년에 이제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안민 선생님은 자칭 공돌이였는데 이렇게 시를 잘 쓰면 우리 또 열심히 시를만 쓴 사람들은 또 좀 기분이 살짝 나쁠라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양한 자기 체험에서 우러나는 게 또 시니까. 그리고 정상환 선생님은 홍보 관련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적인 위로에 많은 방점을 두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첫 시집, 그죠? 첫사랑도 중요하고 첫 시집도 중요하죠. 그래서 첫 시집을 낸 소감을 가만 보니까 이렇게 조금 돌아가면서 먼저 기회를 드리는 게 좀 더 매끄러울 것 같아요. 직장인들의 어떤 고단함과 또 일상생활에서 힘든 그런 느낌들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엮어서 만든 시집이었고, 그리고 조금 서문에도 제가 적은 것처럼 좀 그 산채로 좀 뭉클해지고 미치도록 좀 흐드러지고 꽃바람에 그림자 부푼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서문에 적었던 것처럼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첫 시집 내는 기분이 그거였고, 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시집이나 제 시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거는 좀 잃어버린 우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그래서 뭐 지하철이라든가 뭐 버스 이런 데 아니면은 조그만 그 선술집, 막걸리 선술집이나 이런 데 후미진 곳에 제 우산이 조금 저는 잃어버렸지만 누군가가 그 우산을 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마찬가지로 제 시집도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면 좀 좋지 않겠나. 그래서 뭐 우산 잊어버리면 다음날 뭐 집사람한테 지청구는 좀 듣겠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그 집으로 귀가할 수 있다면, 제가 그런데 조금이라도 제 시가 일조할 수 있다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시집을 읽어봤는데 이 제목부터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따스해서 이 시집 보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라는 이름의 꽃말 시가 좀 따뜻한 그런 시가 주로 있고, 그다음에 또 두 시집이 상당히 반대되더라고요. 이 시집은 서정적인 색깔이 강하고, 반면 안민생님은 이 개했나 표지도 조금 강렬하면서 조금 현대적인 시를 쓰셨는데, 안민생님도 한번 할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저는 뭐 첫 시집을 낸 소감이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뭐 사글세를 전전하다가 그냥 전셋집이나 뭐 이런 거라도 장만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제 솔직한 심정이고, 한편으로는 좀 두렵습니다. 첫 번째 시집을 못 모르고 냈는데, 두 번째 시집도 이제 곧 준비해가 나올 텐데, 뭐 이런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흔히 우리 첫 시집 내고 났을 때 그 창작의 고통 이런 거 말할 때 우리 아기 낳은 그 상고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안민생님은 이제 이 시집 두 번째 시집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 두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이 시집 각 시집 요즘 워낙 그 키워드가 유행하니까 이제 이 시집의 키워드를 나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이걸 이제 독자들에게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집의 키워드가 뭐라고 심플하게. 좀 무의식의 흐름입니다. 이게 뭐 좀 설명하라 그러면 뭐 저 자신도 굉장히 좀 어려운데, 제 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시인의 말에서 기어가는 곳마다 흐르는 잿빛 입자들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나의 얼굴이 나를 보고 울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심리학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 실존적 자, 분리된 자,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진정한 내가 무엇일까? 뭐 이런 전체적인 뭐 기조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하는 그런 키워드와 제가 읽은 이제 독자로서의 그 키워드는 좀 다르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우주적 상상력하고 죽음의 세계가 굉장히 독특한 이런 느낌을 주었는데 조금 차이 나죠. 본인이 얻어간 것과 읽는 것과. 그다음에 정상환 선생님께서도 이 시집의 키워드는 뭐다 이렇게. 저는 그 시집에도 제가 그 밥이란 시가 있던 것처럼 저희가 그 살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 같고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굳이 이렇게 보면 제 시집에는 어떤 좀 연민 같은 가여움, 연민 같은 게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는 거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결국 별 차이 없이 똑같은 사람이고 거의 그 비슷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금 실컷 이렇게 울고 나면 좀 개운해지는 느낌을 갖고 싶었던 감정이 좀 있었고, 그래서 울고 개운해지고 나서 또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따뜻해지길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저는 그 제 시를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것 같습니다. 네, 따뜻한 위로와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적 포커스를 가지고 시를 쭉 비슷한 색깔로 쭉 일관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문득 뼈가 시려오면 내 뼈의 아득한 시원을 찾아 눈과 바람의 길을 걸어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는 것이 대체로 나의 본명이지만 그것은 비석에 판각되거나 정의되어진 것만이 아닌 단단한 그 무엇이 내 속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장과 말 속에도 뼈가 있다 하고 문중의 아재 한 분은 바람조차 투명한 뼈를 지니고 있다 하므로 뼈는 삼라만상의 근원이다. 모든 족속은 그 조상으로부터 몇 개의 맑고 흰 뼈를 물려받아 사는 동안
또 한 생이 고요히 마감되는 것이다. 뼈가 시릴 적엔 면목은 음복술로 덮이면서 500년 전 통정대부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30대에 무슨 사화로 졸하신 당신, 자식은 관노가 되고 그때 당신의 눈물은 눈발이 되어 사방 백리까지 날렸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은 뼈 마디마다 수소 눈꽃을 피우면서 아버지와 저의 뼈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위험한 영혼이다. 눈동자 안으로 그림자와 그림자 아닌 게 들락거린다. 놓쳐버린 새들이 후드득 난다. 첫 번째 주인이 골목에서 나를 분실하고 유령처럼 지워지던 저녁도 나는 아빠를 얌전하게 모은 채 어떤 울음도 울지 못했다. 창백한 낯빛을. 두 번째 주인은 늘 어둠의 빗장을 풀어헤치며 귀가했다. 검푸른 물기가 그득했다. 그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면 내 투명한 심장 안으로 무거운 그늘이 스미곤 했다. 그가 속한 구간의 입자들은 대체로 나와 성분이 같았다. 그러니까 창과 액자와 거울과 박제된 별들의 표정은 자주 위태했다. 어떤 날이면 그는 화분처럼 미동이 없었다. 또 어떤 날이면 의문의 약을 삼키기도 했다. 그러던 추적추적 비 내리던 자정, 벽 아래에선 깨어져 버린 별들이 수북했고 그는 말기 환자처럼 허물어져 어깨를 들썩거렸다. 나도 울음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려 했지만 표정 없이 속울음만 야옹야옹 울었다. 기찻길 정성환. 기약 없도록 깜깜한 터널에서도 동해남부선 바다에 몰려오는 은빛 비릿함에도 식어버린 밤별들이 힘없이 떨어지는 한밤중에도 우리는 길 잃지 않고 끝없이 수평 비행을 한다. 영원한 이별 아니니 굳건한 레일에 쏟아내는 하나마나한 동정은 사절하고 날개 한가득 꽃가루 묻혀 팔랑팔랑 수분하는 나비떼처럼 와서 100년보다도 길게 우릴 이어줄 땅끝 완행열차 기다린다. 역사 시간표대로 덜컹 덜거덩 뜨겁게 레일 달구면 놓았던 손잡아 당신 부드럽게 불러안고 외롭던 평행선의 꿈길 줄줄이 다시 있는다. 이젠 알겠지. 새벽 이슬 눈 뜨듯 몸이 차가워지면 다음 기차가 올 때까지만 잠시 안녕. 머지않아 강철 심장에 노을처럼 뿌려질 피가 돌고 기차가 날아들고 꽃 피고 사랑 끓고 바람 밀려오고 밀려가고. 그림 엽서 정성환. 독일
슈투트가르트 중앙역 다시는 길 잃지 않겠다며 고집센 구름은 철도 위를 걷고 있었고 팽팽하게 속눈썹 짙게 세운 바람은 플랫폼에서 길 잃었다. 그림 접선은 말이 없어 더 아름다웠다. 남겨진 사람은 부둥켜 안은 가슴이거나 가난한 눈동자 속에다 식어버릴 추억이라도 한 움큼 묻어두곤 했는데 규칙은 없어도 돌아갈 곳이 있는 여행자는 그림 접사를 샀고 갈 때 잃은 이는 엽서에 눈길조차 담지 않았다. 아무리 떠돌아도 떼어낼 수 없고 눈 감으면 온 세상이 되는 당신이라서 함부로 그리워하다 허기진 이름만 쓰다가 말다가 만지작거리다 남루해진 몇 줄 겨우 보태면 푸른 소인 찍힌 이국의 엽서는 신비의 기도문 되어 그러면 이게 이제 안민 선생님하고 정상환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정상환 선생님부터 왜 이 두 시가 본인의 대표 시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지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 대표 시라고 해서 드린 건 아니었고 그냥 그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떠오른 거를 그냥 제가 그 아는 형한테 좀 부탁드렸고 또 우리 그 원작가님한테도 좀 부탁을 드렸던 건데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 저기 원양희 시인께서 제 마음을 적확하게 읽어내신 것 같아서 순간 모두의 발언하실 때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좀 이 두 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좀 역설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좀 그 반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찻길 같은 부분도 결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또 영원한 이별일 것 같은데 막상 보면 그게 영원한 이별은 아니고 이렇게 또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림 엽서 부분도 제가 이제 출장 갈 때 느꼈던 그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그 당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잠시 적었던 부분인데요. 그때 그 나를 기다려주지는 않지만 나를 기다리지는 않지만 묻지는 않았지만 내가 잘 있다라는 안부를 내가 먼저 이렇게 전달하고 싶었고 그 수단이 그림 엽서인데 그림 엽서는 사실 그 글을 쓰면 그 그림 엽서의 모든 부분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밀봉되지 않기 때문에 진부한 표현이거나 아주 그 일반적인 그 문장을 가지고 그림 엽서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은밀한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사실 할 수 없는 게 그림 엽서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뻔한 이야기하고 뻔한 문장으로 글을 쓰지만 그 행간의 의미에서 받는 사람은 좀 고도로 좀 은밀한 그 보내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역설적으로 그냥 뻔한 문장을 쓰지만 그래서 그림 엽서라는 그 수단 속에 은밀하란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떤 속내를 뻔한 문장으로 쓰지만 그 속내를 결국 받는 사람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그림 엽서가 밀봉된 편지보다는 그림 엽서가 아닐까라는 좀 역설적으로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적었고 그 부분들을 대표신이라고 생각이 좀 민망하지만 그냥 생각이 나서 두 분한테 제가 부탁했던 겁니다. 이 삐의 기호나 제가 저희 문중에 대종손입니다. 각 뭐 여러 가지 파들이 쭉 있어가
각각에 이제 종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집에 이제 종손인데 저희가 그 이제 세조 때 이제 대선이시던 안항경 이제 할아버지가 그 세종의 고명 대신이었습니다. 어린 단종을 잘 지켜달라. 근데 뭐 여하튼 뭐 역사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사살을 당하시고 관노가 되고 막 집안이 몰락을 했습니다. 그 일로. 그러다가 이제 성종 때 복군이 돼가지고 뭐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런 역사들을 쭉 한번 나열을 저 할아버지 때부터 500년 전에 아버지 때까지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유리고양이는 이제 이것도 뭐 선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몸이 자율신경실조증 알았을 때, 도종환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죠. 곧 죽을 것 같다고. 거의 뭐 수년 동안 도종환 선생님도 한 5, 6년 엄청 뭐 산속에까지 들어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온몸이 유리 고양이가 막 깨어질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그냥 내일을 좀 기약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시로 옮긴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시집을 낼 적에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집 제목을 뭘 정하느냐 굉장히 고민스럽지요. 제가 보기에 이 두 시집은 제목을 잘 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이제 왜 이걸 정했는지 이번에는 안민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제목 정한 게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저는 제목을 비어 혹은 비어 제 시집 안에 이제 굉장히 장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정익진 선생님이 와 계신데 정익진 선생님하고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게 마음에 들었고 정익진 선생님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밀어붙였는데 이 시집 제목 정한다고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원구식 선생님이 계속 이제 개헌날을 미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어떤 시집의 그다음에 내용이 메타포가 고통, 죽음 뭐 이런 어떤 계속 그런 구간으로 이어지니 개헌나가 맞다고 저는 아니다고 그러다가 이게 하여튼 원구식 선생님이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당했는데 개헌나가 뭐 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뭐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제 지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그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또 탈무드에는 개헌날을 어떤 뭐 또 정화의 장소로도 보고 그렇게 부정적인 게 아니다. 다 극과 극은 통한다. 제발 그렇게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득을 당해서 그렇게 개헌나로 정한 겁니다. 저도 이 제목이 특이해서 제가 학구적인 정신을 발휘해서 또 사전을 찾았습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게헨나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힌놈 계곡을 지칭하는 게헨남에서 유래했다. 여호수아 이제 성경에 있는 구약의 한 챕터입니다. 여호수아 18장 8절과 18장 16절에서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땅을 구분하는 경계 표시였다. 이건 이제 지파들 종교 분파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도 바사어에서 기원한 것으로 올차드나 포레스트 파크 이게 공원이나 가수원 이런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몰록 신에게 희생 드리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이제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시내의 쓰레기를 버리는 곳. 그래서 그러니까 지옥을 연상하겠죠. 아이들을 이제 산채로 신에게
갇히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동물과 죄인의 시체를 하창하기도 해서 부정하고 엄산한 이 골짜기를 지옥을 연상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도 이제 지옥이라는 의미, 지옥적인 의미인데 이제 작가는 지옥과 극락은 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의 견해를 자신의 견해를 또 피력해서 우리가 시는 좀 다이성이 많은 장르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상화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이 시집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그 시집 제목과 똑같은 시가 제 이제 시집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꽃말이라는 시가 있는데 출판사 쪽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목을 얘기하다가 이제 그걸로 정하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 어머니가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어머니한테 좀 헌정하는 시집이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그 어머니라는 그 보통 명사가 어머니라는 부분들이 그 꽃이라면 얼마나 많은 꽃말을 가지고 있을까? 어머니가 그리고 사람이 또 꽃이라면 그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꽃이면 그런 또 얼마나 많은 꽃말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고 뭐 살고 이별하고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목을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네, 당신의 이름의 꽃말이 저는 뭐 옛날 사랑했던 첫사랑의 여인을 생각하며 지었나 이런 생각 아니면 지금의 아내 그리고 엄마 그래서 했는데 이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어진 그 시집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저도 사실 이거 사회를 하라고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앉아 계신 분들이 좀 덜 지루하게 행복하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해서 두 사람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시집을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시를 한 편 이렇게 낭송을 해서 그 시에 대한 느낌을 서로 나누면 자연스럽게 그 시가 독자들한테 소개가 되고 또 타자가 느끼는 걸 느낄 수도 있고. 사건 지평선까지의 거리. 내가 속한 별은 어두운 구석이고 내 혈액형은 람다. 안민. 가을은 지워도 여전히 가을. 너는 손가락마다 우물을 지닌 바람. 우물이 흔들릴 때마다 비가 내린다. 비의 표면에 맺히는 별빛 뜻. 그 사실 사건 지평선이라는 용어를 저는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것도 저 찾아보니까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어떤 부분인데 뭐 지평선 가까이에서는 뭐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 이런 그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그런 거고 블랙홀, 뭐 화이트홀 또 부피 단위의 하나 중에 람다라는 부피 단위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전공도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법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은 잘 알지 못하는 많이 문외한인데 덕분에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이제 많이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느낀 거는 제가 의역을 한 부분은 나와 너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바로바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곳에 서로 있다. 그래서 영원히 서로 다른 시차를 가지고 존재하고 그리고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존재하는 형태나 만나는 시간도 서로 각자 다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한 나는 너에게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런 느낌. 그리고 그래서 너와 나 주위에 있는 슬픔과 절망은 너무 무겁고 예시를 들은 왕비와 병사의 신분 차이가 마치 블랙홀과 화이트홀만큼이나 좀 이질적이고 큰 차이는 있지만 서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함께 가기로 했고 영원히 떨어져 있어도 끝없이 만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런 이게 맞는 이제 원래 그 작가의 의도와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면서 저도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읽으면서 느꼈게 와닿던 거를 나름 이제 의역을 했는데
이게 그 외람되지만 맞는 원래 의도였던지 아니면 내용인지 저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 궁금하죠? 그럼 맞아요? 한번 답해 주세요. 제대로 시를 읽어냈는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랑시입니다. 사랑시. 제가 뭐 좀 심한 좀 연애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럼 이 사랑이 꼭 5차 함수, 뭐 8차 함수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어리석고 무지한 탓도 있지만 여하튼 사랑은 힘들었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다중우중 해석에 의하면 우주는 사실 무한개의 우주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숱한 우주를 선택하는 행위를 하는데 그중 사랑은 극단적인 우주를 선택하는 행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블랙홀에 스스로 빠져들기 위한 행위. 그래서 어떤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블랙홀의 경계인 그 사건 지평선에 자신을 그냥 얹어놓는 거. 그래가지고 빠져들면 거의 끝장이 나고 그런 취지로 이제 이 시를 썼는데 정성환 선생님의 어떤 시각도 아주 뭐 이렇게 잘 시를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제를 잘 하신 거네요. 그럼 박수. 아유, 사랑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사실 좀 그렇죠. 우리 선택 잘못해가지고 몇십 년을 묶여서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그 정성환 선생님께서 안민 선생님께서 정성환 선생님의 그 검단 현상 낭송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세요. 네, 낭송하겠습니다. 검단의 현상. 타이머가 부착된 거리의 간판이 발광을 준비하는 사이 밤은 밤대로 사람들의 그림자 벗겨 어둠 모으기 시작하고 나는 나대로 당신 없는 공포에 시름시름 쇠약해진다. 한번 가버리면 돌아보지 않으면서도 끝내 레일에 재우지 않는 막차처럼 내 마음 한복판 지나가면 처음 했던 말들, 창밖 서성이던 별들, 울음 밟으며 돌아갔던 밤들, 또다시 깊어가는데 나만 깨어나 당신에게 멈추어 서 있다. 당신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 말, 사랑한다는 말, 당신이 다 가지고 가버리지 않았던가. 사랑 견디지 못하고 환하게 밤새우는 그리움. 저도 때로는 리얼리즘 시를 씁니다. 잘 씁니다. 그 서정시를 놓지 않고 간다는 거 이게 참 유의미한 일인 것 같다. 제가 뭐 정성환 선생님 시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한 소감입니다. 예. 네, 정상환 선생님은 무슨 할 말 없습니까? 이 선생님의 평에 대해서. 서로 그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가 다르고 표현 방식이나 그 풀어내는 문법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전달하는 어떤 느낌은 서로 어느 정도 제가 안민 선생님의 시를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였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달된 것처럼 또 제가 의도했던 부분도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두 분 남자분 시인들을 보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부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 시를 보면 이 남성 시인들은 굉장히 사랑하고 따뜻하고 밝은 세계를 많이 그리는데 여성 시인들 같은 경우는 뭐 대체로 보면 이 사랑에 대해 좀 부정적인 감성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회 문화 자체가 남성이 좀 더 사랑받는 구조여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으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시를 만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그다음에 시가 창작되어지는 과정이 조금 궁금하죠. 저 사람은 왜 저런 시를 썼지? 이런 여기 창작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 대해서 이건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요거는 그럼 안민쌤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의도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냥 쓰려고 합니다. 그 일주일에 2편은 꼭 쓰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좀 뭐 지켜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못 지켜오는데 그냥 무의식의 흐름에 한번 막혀놓고 그 뭐 주말 밤에 밤을 새우서라도 뭐 이렇게 서고합니다. 그렇게 씁니다 저는. 안민생님은 제가 느끼기에도 굉장히 열정적인 성격이신 것 같아요. 뭐 일도 굉장히 잘하신대요. 본인 말씀에 공부도 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매사를 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집에 청소기도 열심히 돌리신답니다. 제가 안 봤지만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럼 정상환 선생님은 언제 시를 만나고 또 시가 어떻게 창작되어지는지. 저도 그 열심히 쓰려고 하는데 일단 생각이 깊어지면 메모하거나 녹음 같은 혼자 산행할 때라든가 녹음을 해서 이제 옮겨 적는 편이긴 한데 간단하게 그 말씀드리면은 그 피아노 소나타 26번 그 베토벤 그 피아노 소나타 26번이 고별이라고 하는데 그 별칭으로 부제라고 붙어 있는 제2악장에 보면 안단테 엑스프레시보라고 악상 표현이 있는데 안단테는 대체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고 익스프레시보가 무슨 뜻인지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양한 표정, 풍부한 표정으로 그 표정을 풍부하게라는 그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그 표정을 풍부하게 하는 걸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게 그 비슷한 동의어로 쓰이는 게 이제 정감 있게 표현하는 게 표정을 풍부하게 하는 게 이제 거기서 의도했던 작곡가의 악상 표현은 표정을 풍부하게 하는 게 이제 정감 있게. 그러니까 저도 제 시를 좀 이렇게 정감 있거나 또 다양한 그 표정 그렇게 좀 풍부한 표정으로 좀 쓰려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규칙적으로 시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민쌤한테 배울 수 있겠고, 정상환 선생님은 음악을 통해서 시의 표정이 다양해지는 거, 음악을 들으면서 시를 쓰면 아무래도 시의 리듬이 좀 살아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 우리가 조금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를 떠나서 이제 시 창작 외에 어떤 다른 취미나 뭐 예술 활동을 하는거나 좋아하는 예술 영역이 있는지 간단히 정성환 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사실 제가 그 한 2년 정도 유화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그냥 그 갤러리 가서 그림 보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그 실제 이제 유화 그림 스케치부터 유화까지 그림을 도전했던 이유는 사실 소설을 한번 써보려고 그 작가 소설을 쓰는 작가로서 어느 정도 경험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주인공을 그 화가로 생각하고 설정하고 좀 그 소설을 한번 써보려고 한 그림을 한 2년 정도 그렸었습니다. 근데 그림 그리는 것도 정말 그쪽 세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 그 시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소설 쓰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한 2년 정도 그려봤는데 소설은 또 제가 느낀 부분 한 500페이지 정도 쓰다가 그만뒀는데 시인하고 소설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소설가는 전업 작가로 나서지 않으면 그 길을 걷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수많은 주인공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고 그것도 그 사건 사고를 만들고 또 이렇게 그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주인공 속에 그 작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글을 쓰기가 굉장히 피상적인 글밖에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00페이지 쓰긴 했지만 가감히 중단하고 이거는 내가 그 대부분 시인들이 그 투잡을 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환경처럼 전업 작가로 나서는 어떤 용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 이렇게 소설가로서 성공한 것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작가의 길을 걷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설은 한 500페이지 정도 쓰다가 좀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안민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취미나 아니면 다른 예술 장르에 대한 관심사 이런 것들. 정청원 선생님하고 짜고 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도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좀 미술부 활동도 오래 했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나가가지고 입상도 뭐 하고 그랬는데 뭐 그림만 그려놓으면 어머니가 찢어버리고 상만 받아오면 찢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뭐 전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림에 대한 미련이 꽤 있습니다. 뭐 직접 하지는 못하고 이제는 시간도 부족하고 은퇴를 하면 그림을 그려볼까 옛날 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대신에 이제 뭐 미술관 같은데 요즘은 좀 못 가고 있는데 자주 다녔습니다. 미술관 같은 데를. 뭐 그림은 뭐 제가 쓰는 시처럼 좀 살바도르 달리 좀 추상적인 거, 고흐나 고갱처럼 뭐 이런 시립미술관에 그런 추상화에 관련된 뭐 전시회가 있다고 이렇게 제가 정보가 파악되면 가능한 이렇게 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이 이제 제 취미인데 이상이 똑같으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의 아주 성격이 다른 그 첫 시집을 이제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보았는데 저도 참 즐겁게 책을 읽었고 또 여러분들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